이 역사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치닫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 존재하던 친러시아적 성향의 대통령이 있던 정부가 전복이 되고 친미 정권이 수립된 게 그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 친러시아 정부가 그 전 정권에서 진행하던 EU와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가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친서방적 이런 정책을 추구하던 것들을 이제 중단하고서 우리는 지금 러시아와 협력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된 거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크라이나의 서쪽 지역 친서방 적 성향을 가진 이런 대중들이 이제 길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서방 측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배후 조종을 하면서 그게 결국은 친러 정권의 축출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방 측 언론에서는 이것을 우크라이나 어떤 민주화 시위라고 부르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이것을 이제 친미 쿠데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합법적인 정부가 특별히 무슨 내란이나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쫓겨나야 되는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사회민주주의 기준으로 볼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미국이 배후 조종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서방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렇게 친러 정부가 물러나고 친서방 정부가 2014년에 들어섰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는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이 돈바스 지금 루간스크 이쪽 지역에 사는 러시아계 사람들에게 러시아어를 쓰지 말라. 학교에서 러시아 말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정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건 서방의 인권 기준으로 볼 때는 명백한 인권 탄압이고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입니다. 만약 이런 조치가 러시아 안에서 내려졌다.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미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을 탄압한다고 틈만 나면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것도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사는 러시아계 소수민족이 명백하게 탄압한 것이 인권 탄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서방 측이나 정부는 물론 언론도. 왜?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미 정부이기 때문에 그 친미 정부가 하는 어떤 잘못이나 문제도 대충 눈과 맞추고 은폐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 크림반도나 돈바스 지역 러시아 교수님들이 대대적으로 반발하게 되고 그 반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키예프 지금 키이우라고 하죠. 러시아식 우크라이나식 발음으로 키이우 정부가 대대적으로 이제 탄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무장 충돌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사태의 와중에서 러시아에서는 친미 쿠데타라고 부르고 서방 측에서는 민주화 시위라고 부른 이 사태 와중에 이제 마이단 광장인데 여기서 80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서방 측에서는 이거를 친러 대통령과 그 친위대가 대중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 극단주의자들, 이 극단주의자들 지금 미국과 서방 측이 감싸고 있습니다. 네오나치라고 부르는 세력이죠. 이들이 한 소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방 측 언론이나 정부 이걸 발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그때 말한 것이다. 사실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극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어떤 서방 측의 어떤 양심 있는 기자가 그렇게 쓰더라도 누가 그때 주목을 하겠습니까? 다 이것은 친러 정부와 앞잡이들이 한 것이다라고 세계 대중의 인식이 깊이 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노리는 거죠. 이게 프로파간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국내 문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그게 아니라고 밝혀져도 사람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처음에 언론이 보도한 대로 그랬거니라고 사람들이 벌써 박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서방 측 프로파간다가 대대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 키예프 수도에서 일어났던 저 크림반도 안에서는 우크라이나 극단주의자들이 오데사에 있는 오데사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우크라이나 남쪽에 이제 큰 항구 도시인데 오데사의 노조 건물로 피신한 러시아계 활동가 40명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불질을 넣어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학살 행위를 저질러도 서방 측 언론은 보도하지 않는다. 서방 측의 어떤 인권단체도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극단주의자들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난한 성명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이 전반적으로 서방 측에서는 다 묻힌다고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두둔하고, 우크라이나가 아주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나라고 러시아는 그 반대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왜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까지 가게 됐을까? 우크라이나 내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보도하는 서방책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독립적인 언론이나 극히 일부 이제 어떤 뭐 SNS를 통해서는 이제 저런 사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미 전쟁이 나기 전에 일부 정치학자들은 우크라이나는 실패 국가다라고 하는 이런 학술적인 규정이 있어요. 실패 국가, 페일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어떤 정부가 자기 인민들을 기본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실패 국가라고 말하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들 실패 국가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거기는 이 서구 제국주의가 이제 아프리카를 침탈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그어놓은 인위적 국경선 아래에서 수많은 종족과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서 그 번갈아 가서 정권을 잡긴 하지만 그러나 그 국가 안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민이 되고 기본적으로 식수 문제나 식량 문제,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정부를 가리켜서 실패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 국가들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이제 실패한 국가다라고 칭해지는 그런 국가들 몇 개가 있습니다. 서방 측에 있으면서는 이제 북한을 그런 나라의 하나로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일부 학자들은 우크라이나도 바로 그런 나라였다라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얼마나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나라인지 서방 측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 보도하는 게 서방 측에 이익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엉터리로 수많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정부가 무능해지는 게 서방의 자본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약탈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방 측의 언론이나 학자나 정부에서 러시아를 칭찬하고 좋아할 때가 언제냐? 나라가 망할 때입니다. 아까 보리스 옐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조적으로 인식되는가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 고르바초프와 옐친 그렇게 좋아합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왜냐하면 소련을 망하게 했고 러시아를 개방해가지고 미국과 서방 측 독일 자본들이 마음대로 가서 약탈할 수 있게 그런 조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지도자라고 칭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정신을 차리고 국가적인 통합성을 가지고 다시 러시아 이익을 국제 문제에서 주장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독재국가, 잔인한 전제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의 이미지화가 계속 서방 측에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합니다. 2014년에 친러 정부가 축출되고 친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그 이전에도 이미 우크라이나는 실패 국가로 이제 규정될 만큼 심각한 부정부패가 있었고 심각한 정부의 무능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나라가 얼마나 영토가 넓습니까? 얼마나 토지가 비옥해서 흑토지라고 해서 아주 토지가 비옥하고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제정신을 차리고 국가의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가 사회 정책을 수립했다고 한다면 이미 체코나 폴란드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지리멸렬하게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기준, 유럽 국가를 일부러 본다면 가장 빈곤한 나라의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그건 전쟁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 이전에는 친러 세력과 친미, 친서방 세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정권을 교체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친서방 정부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보호령으로 우크라이나가 전락을 했고 지금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혹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정정 내정을 지금 간섭하고 사실상 뭐 여러 중요한 장관이나 기프 시작까지 다 임명하고 있는 게 미국의 정무부 차관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그냥 제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 정치 경제 지배 정치적 무능이나 부패로 실패가 국가로 관계되었고 또 하나는 놀라운 사실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오나치 세력을 합법화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네오나치 세력은 여러 군데 있지요. 뭐 독일에도 있고 뭐 여러 프랑스에도 있고 여러 나라들에 이제 네오나치 세력이 있는데 히틀러를 추종한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심지어 러시아도 있고 여러 나라도 있는데 그런 세력을 합법화한 유일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두 가지로 합법화했어요. 하나는 아조프 연대라고 해서 이 네오나치 세력이 자기들이 만든 조직한 민병대가 있습니다.
정식 군대가 아니죠. 민병대인데 그 민병대를 우크라이나 정규 군으로 편입시켰어요.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죠. 아주 전투력이 세다, 뭐 애국자다 이런 식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연하게 네오나치를 표방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2014년부터 2022년이니까 러시아가 전면 공격으로 나선 게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나선 게 2022년 2월이었죠. 그 전에 2014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친미 정부에 들어선 이후에 약 8년 동안 사실은 국지전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전쟁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 정부의 남침해왔다는 게 공식적인 이제 기록인데 1948년 8월 15일 남한 이승만 정부가 세워지고 9월 달에 이제 북한의 김일성 정부가 세워졌는데 그 남북한의 분단 정권이 세워진 1948년부터 50년 6월 전쟁까지 2년 동안 휴전선에서 끊임없이 국지전이 있었습니다. 그 국지전이 물론 국지전으로 끝나고 한국전쟁으로 비유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남북 간의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가 있었지만 결국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전쟁으로 비화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크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 학살이죠. 서방 측 용어로는 지노사이드라고 하는데 대규모 인적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규 군과 이 네오나치 세력에 의해서 그쪽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살던 러시아 주민들이죠. 지금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데서 유엔의 공식 조사로만 해도 13,000명에서 17,000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죽은 사람들 중에는. 그러나 대부분이 러시아계 주민들이에요. 만약 이런 사실이 서방 측 언론에 제대로 보도됐다고 한다면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나치 국가, 제2의 파시스트 국가, 러시아는 오히려 그런 나치 세력을 대응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국가라고 완전히 이미지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세계 인도주의적인 그런 구호 물품도 다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갔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8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건물이 파괴되고 학교가 파괴되고 우크라이나 정부나 정부의 네오나치 세력이 또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이는 보도 안 됩니다. 보도되는 것은 유일하게 러시아군이 얼마나 잔인하게 우크라이나의 학교나 뭐 여러 가지 뭐 병원이라든지 공공시설, 민간인들의 주택을 파괴하는가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주 잔인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국가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협회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계 주민들에게 한 엄청난 인종 학살과 저런 그 파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보도가 안 됩니다. 그건 서방 측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는 거죠. 보도하지 그럼 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서방 측에 양심된 기자들이 있을 텐데 왜 보도하지 않는가? 서방 측의 양심된 기자들 물론 있겠죠. 아주 극소수 독립 언론 저널리스트들이 몇 명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뉴욕타임스, 워싱턴 타임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CNN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서방 언론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신냉전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과거 냉전 시대 미국 입장에서 서유럽 입장에서 보도하는 것 기본적으로 같은 자세예요. 그래서 어떻게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이쪽 입장 저쪽 입장을 다 고려하고 객관적으로 현장에 가서 취재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보도한다라고 하는 언론의 기본 윤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변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언론인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데 그런 사람들이 쓰는 기사는 제대로 주요 언론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의 입장과 서유럽 입장과 다른 사람들은 뉴욕타임스에 글을 쓸 수가 없어요. CNN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고군분투하는 그런 기자들과 독립 저널리스트들의 그런 현장 취재라든가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사실들이 조금씩 터져나오고 있고 또 좀 이 변화하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지식인들에 의해서 또 다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